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혹시 이번 주부터 새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조금은 아쉬운 성탄절을 보내고 일정 확인해보니 어느새 끝과 시작이 맞물리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쩐지 헛헛한데 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르막길은 이쪽에서는 신선한 여정이지만 반대쪽에선 또 수월한 내리막이 되기도 하니까 말이죠. 오늘부터 방역 피해 업종에 10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걸로 자영업자들 언손이 높겠습니까만 새해의 작은 기적을 믿어보자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 나란히 출연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조회수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각 지지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제3지대 후보들의 발언도 나와 있는데 지난주 대권 후보들의 움직임 살펴드립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 금액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그리고 내년도 실손보험 인상률 소식까지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그리고 이번 주 우리장 전망해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내년부터 퇴직연금 제도에 변화가 생긴답니다. 김현우 소장에게 자세히 들어볼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그룹 총수의 사업기회 이용 부당이득 편취 논란. 말도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총수에게 양보했다, 몰아줬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SK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홍성만 실장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이석기, 한명숙 이런 분들의 그 조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석기 가석방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도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주범의 반성도 사죄도 없는 사면은 그 자체로 촛불 부정입니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하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 네거티브할 뿐이지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이제 거치면 저 지지율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다. 네, 지지율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김동연 후보의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경제에 관심 많은 젊은 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소식부터 여의도 특파원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 유튜브 채널에 나란히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따로따로 출연한 게 동시에 올라왔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즐겨보는 3프로 TV에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토론하듯이 대담을 한 건 아니고요. 따로 촬영한 다음에 두 개의 영상을 같은 날 올렸습니다. 이곳이 구독자 수가 165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유명한 채널인데요. 자본시장이나 부동산 정책,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됐습니다. 대선이 시작하고 이런 기획이 처음이라서 제법 반향이 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천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디스카운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근거로는 코스피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거론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17배에서 18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0%만 상승해도 코스피 4천을 넘기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도 설명을 하면서 큰 개미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자본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게 국부를 늘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리느냐? 이제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안보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가장 큰 문제로는 시장의 불투명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는 등 작전주 주가 조작에 대한 단속률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게 투명화라고 강조하면서 임기 중에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운을 띄었습니다. 또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말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큰 종목의 경우 주로 구글 등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고속도로 등 SOC 투자로 산업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코스피 5천. 저는 일단 3천만 안정적으로 회복이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작전주에 투자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예, 자신은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친구의 권유로 작전주에 투자를 했고 매일 상한가를 치는 재미에 친구 몰래 더 사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무서워져서 다 팔았다고 합니다. 이후 주식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하루 종일 단타만 했다. 결국 단타도 성에 안 차 선물, 콜옵션, 풋옵션 매도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지 마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작전주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윤 후보 측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주가 조작의 공범임을 얼떨결에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친구한테 어떤 설명을 들었길래 작전주에 자금을 몰빵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후보는 어떤 얘기했는지 궁금한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이 후보처럼 구체적인 주가 지수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진단은 이 후보랑 비슷하게 내렸는데요. 윤 후보는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잘하느냐, 상장 요건을 철저하게 하느냐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다면서 한 주의 의결권이 한 주에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투자를 해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공직자가 주식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 주식을 해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급 이상의 경우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검사장이 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요. 투자의 성향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아마 가장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후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 후보의 경우에 자신이 집권할 경우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은 내가 볼 때 꼭지라면서 거의 끝물에 가까운데 투기 투자 요인보다는 공포 수요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 정부와 차별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현 정권의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정책적 오류들이 크게 원인이 됐다.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공급을 늘려주는 액션을 해야 하는데 시장의 오류를 부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가격을 누르는 정책을 쓰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강남의 주택 가격을 예로 들면서 수요 공급에 맞춰서 생겨나는 것들은 사실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방법으로는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서 팔 사람은 다 팔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용적률과 층고 제한 완화 등을 거론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공급의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이익의 일부는 공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죠. 이제 기본 주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30평 아파트를 짓는데 현재 한 3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4억 원 정도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짓는 싱가포르식 공공주택의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싱가포르 방식이 참 독특한 방식인데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게 좀 걱정거리고 윤석열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힘을 많이 실었는데요.
먼저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면 안 팔고 또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재건축 등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 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들이 자산을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하고 좀 다르게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보다는 민간임대를 많이 힘을 실었는데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만 하기 어렵다.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임대업자는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했다.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유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100채 있다가 200채가 생기면 교통 유발이나 환경 부담 등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야 하니 합리적으로 공공환수하게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후보는 앞서서 종부세 폐지 같은 이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공약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23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5가지 부동산 세부 정책을 밝혔습니다. 먼저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의 이연 납부를 허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도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를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취득세율을 단위로 하는 등 취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대선 TV 토론회를 좀 늘리자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 각 후보들 입장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윤 후보는 TV 토론회가 좀 무용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프로 TV에서 두 분을 모셔갖고 이제 토론하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윤 후보한테 제안을 했는데 윤 후보가 TV 토론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토론을 하게 되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6번 토론을 했는데요. 이걸 언급하면서 그 토론 누가 많이 보셨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결국 논쟁을 보고 국민은 판단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입장이 다른 사람이 당연히 존재하고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정치인데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 자체가 다툼인데 이걸 회피한다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착개론 처음에 나왔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총칼 없이 본인의 생각을 타인에게 설득하는 과정, 이게 정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후보가 함께 등장을 했는데 물론 각각 등장을 했습니다만 누가 잘했느냐 이거 지지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일단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 조회수 아니겠습니까? 25일 오전 8시에 해당 영상이 업로드가 딱 됐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보고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편이 165만 조회수, 윤석열 후보 편이 119만 조회수로 이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그 질문을 했었어요. 3프로 TV 진행자가 24시간 후에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0만 정도 나올 것 같았는데 24시간 후에는 한 88만 생각보다 많이 나온 편입니다. 댓글에서도 뭐 누가 잘했나 이런 의견들이 달리는데 이런 기획이 처음이다 보니까 나라를 구했다. 어떤 후보 인터뷰는 저절로 몰입이 됐고 어떤 후보 인터뷰는 창밖 한강만 보게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자리는
갈급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생각보다 그쪽에서도 좀 놀라는 반응이더라고요. 자, 제3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심상정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심 주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소 16만 호에서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기 공공 자가를 합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입니다. 국회를 이전하고 거기에 빈 부지에 사회 초년 직장인 1, 2인 가구 중심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한 2, 3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기존 정책을 뒤집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보유세 동결, 전기 수도요금 동결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기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사기 정치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말이 상당히 날이 서 있는데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김동연 새물결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정치인들의 SOC 예산 때문에 본 예산 지출 조정으로 50조 원, 100조 원 재원을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30조 원 정도는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재량 지출은 300조 원 규모다. 이 중 10%를 구조조정하면은 30조 원 가량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또 여야 의원들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따기에 급급했던 여야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재밌는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에 국회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깜짝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는 아무리 반죽을 새롭게 부어봤자 결국 나오는 건 이렇게 똑같은 붕어빵이라면서 거대 양당을 비판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늘어섰다고 하는데 김 후보는 웃자고 기획한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붕어빵은 개당 500원에 팔았는데 먹어본 기자들에 따르면 상당히 맛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스타그램에도 자랑을 많이 해놓으셔서 그 맛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대선 후보들 소식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경제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10분 경제에 이어서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릴 건데요. 진격의 개미라고 제목을 붙여주셨네요. 올해 개인 투자자 주식 순매수 금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장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와 해외 통틀어서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불기 시작한 주식 투자 열풍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부터 현재까지 순매수 금액은 103조 3,764억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 테슬라 순매수 금액을 합치면 4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31조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5조 759억 원, 현대모비스가 3조 1,679억 원, 카카오가 2조 8,650억 원 등 순입니다. 해외 순매수 1위는 테슬라입니다. 지난 22일까지 약 3조 3,262억 원을 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곤 모든 국내 종목을 앞지른 셈입니다. 네, 그런데 연말에 지금 증시가 그다지 썩 달가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글쎄요. 내년은 좀 달라지겠죠. 이번엔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에 인상률 어느 정도가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다고요? 예,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이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인상률은 보험사들이 결정하긴 하지만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금융위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과잉진료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할 건강보험 실손보험 협의체 연례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손해액이 3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세대 실손보험은 17.5%에서 19.6%, 2세대 실손보험은 11.9%에서 13.6% 올랐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보험료 인상률이 억제돼도 3에서 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해 보험료가 오르는 고령 가입자의 경우에는 인상률이 50%를 웃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이 되고 또 연령 증가에 따른 요율 상승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들 그 대다수는 청구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보험사가 지나치게 앓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였고요. 김도영 기자 오늘 마지막이라는 거 이거 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의도에서 더 뜨거운 활약 보여주시고요. 우리 새로운 소속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말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죠. 당신의 서재를 채워드립니다. 경제발전소 컬렉션으로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좋은 책들 골라서 최신 경제도서 보내드리는데요. 저희 출첵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홍보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최우수상, 팔로우미상, 뿜뿜상, 개미상 각각 2분씩 뽑아서 도서 5권씩 보내드리고요. 대상 한 분께는 10권을 몰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되는 이벤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참고해주세요.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장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우리 증시 소식 듣기 전에 한국은행에서 큰 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자랑 짧게 해주세요. 네, 아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에 제가 조그만 보탬을 줬다고 해서 총재님께서 상을 좀 자그마하게 주셨는데 자랑할 거는 크게 아니었어요. 네, 큰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화 신용정책 부문에 수상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한 증시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는 아시겠지만 금요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이었고요. 지난주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여러 가지 이슈가 완화되면서 강하게 좀 반등을 했었던 한 주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우려 요인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역시 인플레 압력에 따른 약파적인 연준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기 둔화 및 락다운 우려. 세 번째는 미국의 재정정책 관련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두 번째 리스크였던 오미크론 확산과 미국의 이제 세 번째 리스크인 정치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긴 하나 부정론보다는 조금 긍정론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는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만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난 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좀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2.28% 상승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1.65, 나스닥은 3.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지지난주에 가장 하락폭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변동성 요인인 세 가지 요소가 아직까지도 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과도한 낙관을 가질 필요까지는 지금은 저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단기적으로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 아니면 진정이 될지 여부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오미크론이다. 현재 상황 짧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 오미크론 발원지라고 이야기되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종 바이러스보다 입원율이 80%가량 낮다는 또 다른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서 가장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보건안전국에서 입원 가능성이 다른 변이 대비해서 50에서 70%가량 낮다고 주장하는 등 중증도가 역시 높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감염 사례 자체가 급증하고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좀 유지하는 경향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새로운 약간의 봉쇄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외신들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비롯한 수많은 항공사들이 성탄절 연휴에 항공편을 대거로 취소한 점도 좀 부담이기는 합니다. 사실 오미크론의 대규모 감염 사례와 그에 따른 직원 부족이라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증도율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과 개인들이 자체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존슨 총리들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정부 주도의 대규모 봉쇄로 돌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기업과 개인 간의 이런 움직임들로 인한 자발적인 흐름으로 글로벌 경제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꾸준하게 염두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지금까지 꽤나 상승한 증시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고려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지표 일정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2021년의 마지막 한 주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한 1년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으면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큰 이벤트 자체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27일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미국의 2년물, 5년물, 7년물 국채 입찰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채 금리가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가운데 좀 변동성 국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찰 결과를 저희가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연말까지 증시의 주식과 채권의 리밸런싱 이슈가 또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파악하시면서 내년에 주식이 조금 더 유망할지 아니면 채권이 조금 더 유망할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아볼 수 있는 이벤트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외에는 31일 금요일에 예정된 중국의 12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표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중국의 11월 제조업 PMI 지표에서 투입 물가가 감소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낮아졌었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내에서 시안과 관련돼서는 봉쇄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지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요. 다만 시장에서 오늘까지 이제 매수를 하셔야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 배당 낙일 이슈, 그다음에 내일 매도를 완료를 하셔야 하는 양도세 이슈, 이 두 가지의 수급 이벤트가 좀 맞붙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8일 이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증시에 등락이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는 염두해 주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포인트 하나로는 이 중국의 시안 사태가 만약에 봉쇄가 장기화될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낸드 공장이 있기 때문에 낸드의 현물가 추이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봉쇄가 길어진다면 낸드 현물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의 이제 공급망 이슈가 좀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 포인트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요. 선별검사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죠. 추운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6085님, 오늘 헤어스타일 컨셉이 성벽을 날아다니는 고려 무사인 거죠. 설마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완전 맞습니다. 황비용 컨셉이에요. 자, 1790님, 저희가 보내드린 달력 받으셨군요.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백지장 같던 저의 경제 지식을 차곡차곡 쌓게 만들어주신 것도 고마운데 녹용의 달력까지 받으셨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사실 이 권한이 전혀 없어서 모르는데 녹용의 달력, 이거 묻고 더블로 가는 거 굉장히 행운인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 나와 계시네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퇴직연금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이거 물어보려고 모셨잖아요. 네. 새 소식이 있으시던데요? 어떤? 새해부터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굵고 짧은 프로그램을 하나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옆 회사이죠? 저기 M본부에서. 네네, M본부에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잠깐 짤막한 거 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경제발전소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유, 깜짝이야. 이게 사람 잘 되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안 되게 하는 거는 쉬운데 네. 잘 되게 하는 건 어렵지만 저희가 같이 하시면 이렇게 다들 잘 되십니다. 김도영 기자도 그렇고요. 네. 자, 저희도 잘 되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네. 사실상 마이너스다.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죠. 내년에 퇴직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릴 수 있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설명 듣기 전에 네. 우리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퇴직연금 유형. 네. DB와 DC. 너희들은 누구니? 알려주세요. 이게 복잡하실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 해도 어려운데 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회사가 갖고 있던 퇴직금.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근로자한테 못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그냥 평상시에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놔라.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곳에 미리미리 떼서 맡겨놓고 있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한테는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이게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냐? 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도 쓰게끔 만들어주고 연금으로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이게 퇴직연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퇴직연금을 그러면 회사에서 사회금융기관에 이 보관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DB형, DC형 이렇게 있는데 DB형은 뭐냐면 지금 퇴직연금이 도입돼 있든 안 도입돼 있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 우리 대부분 알 겁니다.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뭐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신입사원 때는 내가 월급이 얼마 안 되더라도 한 200만 원이었다가 네. 한 10년 동안 계속 200만 원이야. 그런데 10년 후 거의 뭐 퇴직할 때쯤 되면 500으로 뛴다. 그러면은 과거의 월급과는 상관없이 퇴직 직전에 500만 원 곱하기 10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임금 인상률이 높고 퇴직 직전에 월급이 높을수록 더 유리한 거죠. 퇴직금은. 네. 그 제도가 DB형이고 이거는 회사가 돈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든 못 나든 상관없이 회사 돈으로 굴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직원이 퇴직할 때 임금을 따져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DB형은 근로자가 신경 쓸 게 없고요. DC형은 뭐냐면 1년 12달 월급 중에 한 달치 이상의 월급을 근로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뽑을 수는 없고 관리만 할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한 달치 월급씩을 꾸준히 주고 있다가 그걸 알아서 관리하게 만들고 나중에 수익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률이 낮은, 그러니까 신입사원도 200만 원, 뭐 한 10년 동안 근속하신 과장님도 200만 원 이런 회사에서는 차라리 그 돈 내가 굴릴게요 라고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게 DC형.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IRP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가입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이 DB형과 DC형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 것 중에 뭐 DC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DB형의 비중이 시장에서는 높아요.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의 임금 구조가 호봉제다 보니까 오래 일하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DB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점차 지금은 뭐 DC형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DC형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굴린다 이런 게 특징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를 한 달치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공격적인 상품에 운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원리금 보장 상품에 다양한 상품에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이 그럼 높으냐라고 따져봤을 때 이
DC형 중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한 비중을 봤더니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7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어서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작년 말 기준에서 DC형은 1.69%, 뭐 IRP는 1.2%니까 은행 정기예금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 근데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물가 상승 고려하면 결국은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은 퇴직금은 뒤로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DC형 중에서도 투자형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이런 펀드에다 넣어놓은 경우에는 DC형 같은 경우에 뭐 13% 넘게 수익이 나기도 했고요. 뭐 IRP는 거의 12% 가까운 수익을 내긴 했는데 물론 투자를 해서 반드시 수익이 매번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게 본인에게 맞느냐 이거 선택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그렇죠. 실적 배당형보다는 원리금 보장형을 선호하는 게 사실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도입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기능입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기본값. 기본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DC형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맨 처음에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예금, 보험, 펀드, 뭐 파생상품 이런 것 중에 선택하세요라고 물어보는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네. 그리고 매번 이 퇴직금 난 20년 후에 퇴직인데 30년 후에 퇴직인데 관심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안 하게 되면 기본으로 그러면 어떤 금융상품을 골라줄 것이냐.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걸 마음대로 막 주식형 펀드에 넣었다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면 대부분 금융사가 안전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디폴트 옵션 이번에 도입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인 상품에 들어가게끔 만들자. 그래서 근로자가 잊고 있는 동안에도 수익을 좀 높여보자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 정리하자면 지금은 기본값이 안전한 저축 상품으로 대부분 그냥 관례적으로 들어갔지만 네. 앞으로는 실적 배당형 펀드 뭐 이런 것들로 공격적으로 운영되게끔 기본값을 바꿔놓자라고 하는 게 이 디폴트 옵션의 핵심입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요. 네. 투자를 한다고 꼭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 요게 하나 걱정이 되고 네. 실제 수익률이 많이 높아질 거냐. 특히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하면 내년장이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소장님? 맞습니다. 이게 지금 디폴트 옵션의 도입을 주장해왔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과거 수익률을 예로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도입을 했는데 최근 5년 동안의 수익률이 뭐 5 내지는 7% 정도 된다. 물가 상승은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투자라는 건 장기적으로 이어질수록 그 위험은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라는 게 그해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폴트 옵션으로 위험한 상품에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진작에 법으로 강제했죠. 그러게요. 네,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저희 퇴직연금은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401k라는 퇴직연금이 처음에 도입될 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DB형이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굳이 그걸 금융사들이 나눠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DC형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내 퇴직연금 DC형을 굴릴 때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야지라고 했을 때 마땅히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무조건 공격적으로 처음에 넣어놓느냐 이게 수익률이 과연 높아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디폴트 옵션 도입이 안 됐던 것 같기는 한데 네. 만약에 네. 100% 투자 상품으로 이 퇴직연금을 굴린다라고 치면 기대 수익률은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손해율도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을 반대하던 게 은행이나 보험사 쪽이었어요. 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당연히 노후 자산이고 이거는 안전해야 되는데 그걸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건 좋지만 혹여나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반대를 하고 혹은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격적인 투자형 상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리금 보장 상품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반대의 근거였습니다. 이게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입장이 완전히 나뉜다는 그렇죠. 건데. 금융투자업계와 은행 보험이 확 그렇죠. 나뉘는 거죠. 우리를 많이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수수료 수입 때문일까요? 당연히 후자 때문입니다. 그래요. 전 또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네요. 네. 이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라고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실 텐데요. 네. 퇴직연금은 이 계좌를 내가 어디에 개설을 했느냐 회사에서 아마 알려줄 겁니다. 무슨 은행에 퇴직연금 개설해줬어요. 뭐 어디 증권사요라고 얘기해 줄 텐데 그 지점도 수익이 발생을 하지만 담겨 있는 상품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품을 만든 쪽에 이익이 배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은행의 예금이나 보험이 90%예요. 그리고 뭐 10% 정도가 이제 증권사 상품인데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면 90%가 은행의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작년 말 기준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 적립액이 255조 원이 넘었습니다. 야. 그중에 DB형은 70%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5% 정도가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을 가입하러 오는 고객이 없더라도 이 퇴직연금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넉넉한 자산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국민연금의 대략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네. 규모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가입을 안 한 기업장,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점차 커질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DB형은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대표님 있을 거고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텐데 그 직원이 대표님 저희 회사 퇴직금을 제가 열심히 굴려가지고 회사 돈을 좀 아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마이너스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DB형을 도입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안전하게 굴리고 있어서 은행이나 보험사 입장에서 그냥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략을 한 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DC형을 공략하자. 개인에게. 근데 개인한테 이걸 아무리 홍보해봐야 이게 안 되니 그냥 자동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해서 접근한 게 사실은 DC형의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파이가 늘어나면 금융투자 업계도 여야 대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속내 같은데 결코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우리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좀 개인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야 간식 좀 나눠 먹자. 네, 그렇죠. 2학년 형들이 1학년 입학했을 때 좀 나눠 먹자고 하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는데 네. 여하튼 퇴직금의 수익률을 좀 올리면 네.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테니까 투자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가입자들도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안전한 걸 나는 선호한다. 네. 나는 높은 수익률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이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 상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원리금 보장 상품 나 하고 싶다라고 금융사에 얘기를 하면 기존처럼 뭐 예금이라든지 단기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도입된 그리고 특히 이제 DC형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DC형에 내가 가입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신경을 좀 쓰셔야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엉뚱하게 퇴직연금이 튀어나가는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폴트 옵션 어디서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짧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해당 금융사마다 준비해놓은 상품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뭐 대부분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요. TDF나 아니면 머니마켓 펀드나 인프라 펀드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혹은 안전한 거 있으니까 내가 가입되어 있는 DC형 요 퇴직연금 사업자 그러니까 금융사에다가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는지 꼭 한번 물어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뭐 퇴직이 가까웠다 이러면은 안전한 상품 쪽으로 혹은 좀 멀리 있다 그러면 공격적인 상품에서 좀 비중을 조절하는 쪽으로 개인이 좀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스스로 좀 나누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짬짜면처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까 했는데 아차 퇴직금이 없네요.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최근에 그 재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판결이 하나 있었거든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가짐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위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관련해서 과징금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SK와 최태원 회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 정도 물려서 되겠느냐 입장이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시장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SK가 이제 그 반도체 핵심 소재인 와이퍼라는 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게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그 실트론이라고 이거를 이제 2017년에 인수를 했는데 SK가 이제 이 실트론 주식을 100% 인수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상당한 이제 이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70.6%만 인수하고 나머지 29.4%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게 해서 최 회장이 이제 부당이득을 봤다고 이제 공정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회사가 사업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네. 남한테 양보한다. 이거 흔치 않은 일인데 더구나 말씀하신 남도 것처럼 아니고 대표이사.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실트론이라는 회사 여기 네. 와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면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포기했을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이 실트론 주식을 30% 가까이 인수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이 최 회장이 그 취득한 주식 가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가 더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실트론이 이게 지금 비상장 회사인데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주식 가치가 총 이제 한 4조 원대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망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최 회장의 이제 이 그 주식 평가 차익이 1조 원대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1조 원이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최태원 회장하고 SK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그 12월 14일인데요. 그 최 회장이 직접 참여한 공정위원회 이제 전원 회의 때 회사가 왜 이제 지분 전체를 인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공정위 의결에서는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매우 아쉽고 억울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SK는 왜 이걸 인수를 못했답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대요? 뭐 SK 자체로는 이제 뭐 이거 그 관련한 부속 계약 때문에 인수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게 이제 뭐 딱히 이제 그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SK하고 최태원 회장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좀 그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했다는 거, 그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부당이득이 이제 많게는 이제 1조 원대까지 이제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과징금을 이제 8억 원. 회사도 이제 8억 원씩 과징금 내린 거는 완전히 솜방망이 이제 처벌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정명령도 불법을 바로잡으라는 것.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최 회장 그 네. 지분을 이제 회사가 다시 인수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금지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이 사안 자체로 보면은 이거 고발해야 될 정도로 중한 사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공정위가 아무 설명도 없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실현된 이익은 아닙니다만 많게는 1조 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네네. 좋은 사업 기회를 회사가 일가도 아니네요. 오너에게 네. 그 양보했다라고 하기도 표현이 참 애매한데 그렇게 준 사안에 대해서 8억 원씩 16억 원이네요. 회사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쪽 모두 반발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국민 정서상으로도 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정서 문제가 아니라 실정법으로도 좀 이상한 구석이 많거든요. 네. 이번 판결로 논란은 계속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검찰 조사가 반드시 이제 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전속 고발권이라고 해서 뭐 이런 사안들은 그 공정위만 이제 그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정위가 지금 직접 고발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나 중소기업부 같은 데서 이 고발 요청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발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행사하게 해서라도 검찰에서 이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SK 주주들 같으면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손해를 봤다고 해서 주주 대표 소송도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으면은 지금 지분이
8.46%로 총수 일가를 제외하고는 이제 단일로는 최대 주주인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주주 대표 소송에 들어갈지도 관심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SK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에서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논란이 좀 이어서 발생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대차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올해 6월인데요. 그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그 광고에도 나옵니다. 이 사족 보행하는 그렇죠. 노란색 그 로봇 만드는 그런 세계적인 로봇 그 제조업체인데요. 여기 지분을 이제 8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현대차 계열사들이 이제 60%를 인수하고 그 SK 실트론과 똑같이 이제 나머지 20%는 정의선 이제 현대차 그룹 그 회장이 개인 명의로 20%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이제 향후 이제 로봇 분야로 진출하게 되면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핵심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SK와 똑같이 이제 정의선 회장도 계열 회사의 사업계획 편취 이 논란이 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당시의 보도 내용들을 보면 정의선 회장이 미래사업 투자를 위해서 사재를 털었다 이렇게 미화된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사재를 털고 이제 뭐 경영의 안정성 뭐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반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100% 지분을 확보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이제 이번 공정위 판결이 비현실적인 그런 판결 아니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냐라고 이제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녀 지분을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대표이사 그룹의 총수만이 이제 인수를 했냐라는 것이고요. 또 왜 하필 그렇게 인수한 그 기업이 앞으로 이제 그룹 핵심이 될 그런 회사에만 이 총수가 이제 투자하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재계의 그런 비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본질을 벗어난 그런 비판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본적으로 미래 사업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일반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투자할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연히 아주 빅딜이 이루어지는데 또 우연히 재벌 총수에게만 그 기회가 가고 아주 우연히 또 그걸 인수하는 회사는 이걸 100% 인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우연이 한 3번 이상 겹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우연이 3번 이상 반복되면은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은데 공정위의 과징금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116님 퇴직연금 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선택하기 쉬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주셨고요. 김현우 소장님이 설명 참 잘해주셨죠. 그리고 3303님 DC, DB형 차이점, 디폴트 옵션이란 용어 유익한 내용입니다. 자주 소통하며 배웁니다 해주셨어요. 도경아님, 따님이 코로나 확진 되셨군요. 온 식구가 격리 중인데 이거 듣고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얼른 나으셔서 다시 바깥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녹용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화면 올려주세요. 7845님 축하드립니다. DC형, DB형 관련해서 유튜브로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어린 친구들이 이거 투자 수익 난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꼬드기지 맙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요런 기회가 있다 알려드리는 건데 투자나 수익률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공부해서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런 점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유상증자나 뭐 관련해서 의견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뭐 선도 악도 아닌 이해관계 집단입니다만 우연히 총수가 너무 많은 돈을 회사를 통해서 크게 벌게 되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죠? 저희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발전.